국회가 힘을 모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발빠르게 나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국회에 쌓인 수많은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서 고단한 국민의 삶에 힘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특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 지역을 누빈 정치권이 다시 여의도로 복귀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듣고 온 여야, 총선까지 남은 80여일 어떤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PK 정치토크 오늘은 박재율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정장수 전 한국당 대표 공보특보와 함께합니다. 예전처럼 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게 정치 이야기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가족들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 네. 그런 이야기도 이번에 들리는 것 같고요. 두 분께서 설 연휴 밥상머리 키워드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밥상머리 키워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율 대표님 어떤 네. 키워드 들고 오셨습니까? 아주 적절하게 그림을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네, 헷갈리네. 헷갈리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총선 밥상머리에 자기 당이 유리하게 하려고 각 당이 많이 이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만은 네. 아닌데 네. 이제는 좀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자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민생 경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장수 특보께서는 어떤 주제 들고 오셨습니까? 저희 갈 곳을 잃어를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네요. 네, 우리 그 부산 출신 최백호 선생님 노래 중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저는 이 말이 현재 우리 국민들 민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노래 제목 같아서 정해봤고요. 방금 박 대표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맥락 같아요. 네.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우리 국민들 평가는 절망적이죠. 네. 첫째는 경제정책은 대실패죠. 네. 우리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절벽이고 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네.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네. 검찰 학살. 살아있는 권력에 감히 칼을 들이대 다 쳐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바꿔야겠는데 네. 아직도 많은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당이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라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대북 정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가는 것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역사상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고 판문점에서 만나는 이 흐름에 그러면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는 긴장관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야당에 대해서는 헷갈리고 그럼 우리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다는 내용 중심으로 가야만이 안 헷갈릴 것이다. 그리고 갈 곳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갈 곳을 잃고 있다는 말씀이신 검찰 거고요. 부분도 그런 측면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일부 있지만 우리가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여야 정치권이나 국민들이나 다 또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먼지 털기 수사 나름대로 사회에 좀 이름이 있다는 사람한테 그러는데 일반 개인이 걸려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우리 초기에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공조 안에 이루어지던 그런 평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죠. 지난 지방선거가 그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전혀 진전이 되지 못하면서도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평화 노선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또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부산 경남 시도민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야 정치권은 또 어떻게 민심을 읽었는지 우리 지역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대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의 정치 질서를 부산, 울산, 경남에 제대로 좀 뿌리를 내려달라. PK의 발전을 이끌어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이 어제 정말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국제관광도시로 부산이 선정이 됐는데요. 중앙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동부가 해양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인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은 일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어떤 막 거짓말이 드러나고 이래가지고 시도민들의 어떤 분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에 우리 총선에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려서 우리 이번 민심을 다 발라내야 되지 않겠느냐.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가장 주된 거였고, 두 번째가 와 이 나라가 시끄럽노. 제발 좀 정치권 좀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주된 좀 민심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꼭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불평등 해소, 또 기득권 타파, 여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 밀어주고 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그게 무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시도민들 분노하고 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제발 좀 그만 싸워라. 네. 새로운 대안을 좀 내놓고 경제 좀 살리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아니 그럼 전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 때는 또 그전에는 우리 경제가 좋다고, 민생 경제 좋다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건 지금 여야가 함께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권에서 하는 이야기, 부산 경남이 신경 쓴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권이 해오던 발언이고, 지금 야권에서 정권 심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무슨 효과겠냐 하는 것은 또 흠집내기 식으로 들리고, 네. 이렇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부산 경제를 위해서, 경남 경제를 위해서, 울산 경제를 위해서 이번에 부산에 국제관광지구로 된 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겁니까? 네. 이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같이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부산이 국제관광지구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면 국토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발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런 모습 자체가 비판을 하되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야기셨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 진영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통추위가 간절하게 원하던 안철수 카드는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저는 당 대표실에 와서 만난다는 게 정치적인 예의 차원인 것으로 생각을 했지.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는 듯 말입니다. 결국은 오늘 오전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요.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국내 정치로 복귀해서 네. 불과 열흘 만에 전혀 본인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네. 창업주가 와서 이제 전문 경영인 보고 이제 자리 비워라 했는데, 네. 손 대표가 저렇게 하면은 네. 현실적으로는 안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당원 당규상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죠. 없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제안했던 네. 비대위나 조계 전당대회나 네. 재신임 투표를 손 대표가 거부한 상황에서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겠다. 네. 과연 될까요? 일단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우리 바른미래당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네. 2016년 2월 창당을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전신이죠. 네. 탈당한 천정배, 박주선 의원, 네. 김한길 의원, 이런 분들이 안철수 의원하고 창당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제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했는데, 네. 결국 그렇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국민의당은 네. 겉으로는 실용 중도 정당을 표방하지만은 네. 사실상은 호남 정당이죠. 당시에 지금 안철수 시절에, 의원이 돌아갈 네. 길이 두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신당을 한다라면은 네.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과의 합당, 네. 아니면은 박형준 대표가 하고 있는 네. 혁통회로에 가는 방안. 네. 근데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국 첫 일성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잘라버렸죠. 네.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차단해버렸기 일단 보수 때문에. 통합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신다고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민주평화당, 대한신당과의 통합을 통한 다시 호남정당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안철수 의원이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안철수 전 그렇습니다. 의원이거든요. 네. 안철수 지금 전 의원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지금 계산된 행보를 하고 있을까가 오리무중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과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일종의 보도를 보면 언급된 게 탈당에 의해서도 만약에 뭐 실패하고 끝까지 그거 뭐 자초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마지막 승부수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결국은 총선보다는 중요한 게 대선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네.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중도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가는 과정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냥. 네. 뭐 이렇게 읽히는 것 외에는 계산적으로는 보면 아무리 우리가 이게 두드려봐도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뭐 나오지는 않는다.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총선을 보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보고 거죠. 정치를 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아마 그런 걸 각오하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은 안철수 의원 또 손학규 대표 두 분 참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참으로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타이밍과 뭘 하는지 모르겠다. 두 가지 이야기 하셨고요. 이 와중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과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이 광장에서 태극기 들고 힘차게 저 주사파 마귀 사탄 악령을 물리치는 데 앞장서야 될 사람이 바로 자유한국당 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태극기 들고 십자가 들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4월 15일 우리들의 대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지금 뭐 황교안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광훈 목사가 김문수 전 지사를 일종의 대표 선수로 지금 내세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지금 아마 기독자유당이라는 당에도 후원회장을 맡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이 자체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우리 헌법 20조에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종교 분리 원칙을 명확하게 해놨는데 물론 과거에 나라가 어려울 때 종교 지도자들이 구국의 전면에 나선 적도 있고 뭐 시국 선언문으로 나아갈 길을 밝힐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정광훈 목사의 행동은 사실은 그 어떤 임계치를 넘어선 걸로 보이거든요. 박영준 대표가 혁통일을 하면서 처음에 밝힌 로드맵도 스텝 바이 스텝이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또는 태극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후순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김문수 지사가 저렇게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보수 통합의 후순위에 있을 뿐이지 저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봅니다. 핵심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 부분에 대한 그 종교의 정치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이제 특정 개인을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건 자유한국당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뭐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정광훈 목사하고 굉장히 가깝고 정치적 비전을 같이 하는 걸로 실제 황교안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언급한 적도 있고 아주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눈앞에 당면한 문제는 한국당의 공천인 것 같습니다. 불출마 혹은 컷오프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더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더 이루어져야죠. 아하. 네. 지금부터 우리 PK만 본다라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의 실망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1차적인 목표는 1차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방법이 적어도 내사를 도려내는 그런 공천 과정이 없고는 어떻게 국민들 마음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는 어렵다. 저는 그건 뭐 김형호 위원장의 말씀이 전혀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미 5분이나 불출마 선언해서 숫자적으로도 50% 물건이 맞췄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3선 이상의 중진, 이 집 4분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괜찮은 사람도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는 그죠? 국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에 대한 방안을 같이 제시하지 않으면 실제 요즘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또 지적도 합니다만 각 정당이 막 외부 영입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실제 청년이다 장애인이다 해서 그 당에서 꾸준히 지역에서부터 성장하고 활동을 검증받은 사람들이 외국처럼 리더가 되고 이런 구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물갈이는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낙하산식 물갈이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네, 물갈이 수준이 국회의원 교체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아요. 그렇습니다. 네. 매번 저 총선 때마다 거의 50% 가까운 물갈이가 이루어졌지만 국회는 그대로이다 이런 비판이셨고요. 예, 다시 우리 지역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결국 경남 양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아마 내일쯤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설 연휴 때 양산을 또 방문하셨더라고요. 김두관 기사 저희들 전화 인터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낙동강 전선에 심정이야 하랑간창 항산불에 하랑간창 장렬히 전사했지만 또 그래도 계백장을 이기고 신라가 승리했듯이 그런 심정으로 그냥 비유를 하면 갑니다. 솔직히 제 운명이야 또 맡겨봐야죠. 이 이야기 좀 제가 먼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대 그 민선 경남 도지사들을 보면 김혁규 일대 민선지사를 제외하고는 이번 총선에 전부 다 출마합니다. 그렇죠. 세 분이. 지금 보면 김태호, 홍준표, 김두관, 권한대행했던 분도 계셨죠. 황경호 전 권한대 다 출마를 합니다. 이거 막 유례가 없는 일 같은데 이거 왜일까요, 우리 경남? 글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전직 지사 세 분은 실제 대통령 후보가 된 분도 있고 국무총리 후보도 됐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나가셨고 다 세 분 다 사실상 나라의 큰 지도자를 꿈꿨고 지금도 꿈꾸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중앙 정치에 가서 어떤 지방 정치의 한계, 절벽에 부딪히고 다시 그 꿈은 계속 현재 진행형의 꿈이기 때문에 다시 지역에 와서 꿈의 불씨를 살리는 과정. 저는 그렇게 이해될 거라 보고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양산 출마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김포에 계속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피할 수 있었다면 피하고 싶었는데 당과 시대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글쎄 그건 저는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요. 실제 여전히 그 이장 출신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 경기도에서 원후보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라는 것이 그분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경남 선거 또 혹은 부울경을 어떤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총선을 이긴다라면은 다시 한번 대권의 꿈을 살려갈 수 있는 길인데 김두관 지사께서는 제가 볼 때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지금 경남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3석을 획득했는데 만약에 5, 6석을 이번에 획득한다면 경남 선거를 이끌고 있는 김두관이 새로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사실 김두관 전 지사가 지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에 나간 것 자체가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경남 지역에 어떻게 보면 빚이 있었죠. 그렇게 한번 이 전략적 실수라면 실수를 하고 나서도 또 문제는 그 지역에 계속 있지 않고 수도권으로 가버린 거예요, 김포로. 그게 한번 낙선하고 뒤에 당선됐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나마 그 중에 한 사람. 정치는 한 사람 요렇게 수도권 국회의원들 중에 원오브댐이었죠. 입지가 약해진 부분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경남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자기가 가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당에서 또 정치 상황이 그 명분을 주어서 사실은 처음 초심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큰 정치를 꿈꾸는 그런 시작점에 다시 올 수 있어서 본인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선택을 한 것이고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다만 경남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의 선택은 이제 앞으로 물론 자기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그 지사를 그만두고 김포로 갔던 부분들을 상당히 상쇄하는 그런 선택으로 보여진다라고 봅니다. 다시 경남의 아들로서 선택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선 선거이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오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표님이나 제가 예상하는
그 범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낙동강 벨트 전투에서 김두관, 김영춘, 부산은 김영춘, 경남은 김두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찻잔 속에 태풍이 될까요? 이미 한 두 달 전쯤에 전 한국당 특보님한테 물어보면 좋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미 총선을 한참 작년 연말쯤 아마 부울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그랬죠. 네. 메가시티 구상을 하면서 부울경 연합선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부울경이 이 정권 비리 의혹의 진원지거든요. 울산은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죠. 부산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있죠. 경남은 김경수 지사가 여전히 드루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영춘 의원 또 김두관 의원이 지역에서 갖고 있는 위상, 정치적 비중,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개인적인 역량에 그칠 뿐이지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는 전체적인 바람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했던 비판 목소리를 저는 내주셨습니다. 다른 차원에서요. 그 이제 과거 삼김 시대처럼 그 지역의 소실 맹주라든지 그 지역의 특정인이 막 바람을 일으켜서 다른 후보들에게 상승 효과를 주고 이런 시대 자체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뭐 바람을 불러일으키냐 이렇게 보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김두관, 김영춘은 나름대로 정치 이력이라든지 이런 또 행정부 경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초선이잖아요. 그런데 저건 안정감을 주는 측면이 좀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두 분의 리더십이 같이 상승을 발휘하려면 다른 여타 이 지역구 후보들이라는 이런 후보들을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리 있게 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잘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같이 결합돼야 되겠죠. 결국은 팀워크의 문제일 것이고 그렇죠. 또 팀워크를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또 원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반면에 오늘 공감이 두 분이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저기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PK 총선에서 구심점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선거가 어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무심점으로 갈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보고요. 경남 같은 어떻습니까?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홍준표, 김태호 전 지사 두 분이 각각의 고향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에서 인위적인 컷오프라든지 그런 정치공학적인 것보다는 적어도 공정한 경선의 길을 열어줘서 그분들이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선택을 받는다라면은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어서 이 경남 선거에 바람을 일으킨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자유한국당 적어도 경남 선거에서는 그 두 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지금 자유한국당 논의의 방향이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을 고려한 수도권적 시각에서 우리 경남을 재단하고 있다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김세현 의원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요. 김세현 의원은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불출마를 선언한 어떤 의원보다도 사실은 진정성을 가졌죠. 그럼 국민들이 상당히 박수를 친 거죠. 해체 이야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공관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좀비 정당이라고 그렇죠. 비판했었죠. 자기 정신을 그 이야기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마 이분은 뭐 선거에 어떤 간접적 역할도 할 명분이 없어지겠죠. 그런 명분이 된다면 할 텐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경남의 두 전 지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혁신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그 전 지사가 지금 자유한국당 보면 경남의 두 전 지사 나오죠. 울산의 그 두 전 시장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광역도지사 같으면 지방정부의 수장입니다. 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 무게감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혁신하자 그러면서 가장 리더십 있는 분들이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꼭 험지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지역에 있을게 하고 고집하는 모습이 과연 혁신으로서 보이겠는가. 김세훈 의원 같은 분이 다시 나는 안 나가지만 나도 선거에 도울게라는 명분이 과연 그렇게 되면 되겠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뭐 김태호, 홍준표 두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본선보다 예선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지역에 출마하겠다면 또 그에 합당한 명분을 또 내놓으셔야 되겠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김세현 의원께서 그렇게 당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갔었지만은 다시 이 지방선거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공천 과정에서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우리 당이 해나가야 될 숙제, 앞으로 김세현 의원 같은 분이 총선에서 기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다루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뜨거운 토론 고맙습니다. 네.